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간조사제도와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조사제도가 뭐냐? 사전적 의미는 생략을 하고요. 이 민간조사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의 경찰 또는 검찰인 수사관이나 조사관에 의한 공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이나 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의뢰나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조사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베이트 인베스티게이터 혹은 프라이베이트 디텍티브라고 불리는데 사설조사, 사설조사관, 사설탐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보수를 받고 사람을 찾아주거나 다른 기타 조사 업무를 행해 주는 자 또는 범죄, 신원조회, 증인의 신빙성, 개인이나 재산의 소재 파악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를 본다면 민간조사원은 누구냐라는 거죠.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탐정, 사설탐정, 민간조사원, 공인탐정 등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조사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으나 통상 민간조사원이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조사활동 및 정보 수집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볼 것은 민간조사원 업무범위입니다. 지금까지 이 민간조사원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공적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든 범죄 예방과 범죄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이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에서 약 90%를 범죄 예방 측면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한계에 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조사 제도를 전부 다 도입을 해서 민간조사원을 활동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원 제도를 두자는 것은 한국밖에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에 긍해서 국회에 민간조사원에 대한 발의가 법안이 되었지만 8번째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가지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2개 중에 하나는 민간사업법안이고 또 하나는 민간조사업법입니다. 두 법은 다른 내용도 틀리지만 감독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2가지 법 중에서 어느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가지 법을 근거해서 우리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민간보안산업법안을 보면은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되고 경찰청장이 민간조사원과 조사원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지방경찰청장은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조사업법은 감독기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관리감독 자격시험을 하고 법에 위반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민간조사원 감독위원회에서 하도록 법률을 발의된 법안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간조사원 업무범위를 보는 이유는 만일에 양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조사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쭉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간산업 보안산업법안을 본다면 경찰청장이 민간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감독기관으로 보는 아닌데 인적 소재 수사, 물적 소재 수사, 피해 조사, 변호 관련 사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간보안사업법에 보면 인적 소재 수사는 가족에 의뢰한 실종아동, 가출린 그 다음에 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 관련된 조사, 그 다음에 물적 소재 조사로서는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 조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행위는 민간 조사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조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조사법은 똑같이 민간보안산업법과 똑같이 인적 소재수사, 물적 소재수사, 피해조사, 변호 관련 사건으로 4가지로 또 동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소재수사에서는 민간보안산업법보다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미안에 가출인 실종자까지는 민간보안산업법과 동일하고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에 대한 소재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안산업법에는 없는 부분이 이쪽에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적 소재 수사도 도난 분실까지는 민간보안산업법에는 되어 있지만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부분은 민간조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피해 조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로 이거는 민간보안조사법과 동일합니다. 변호 관련 사건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간보안산업법이 변호 관련 사건은 훨씬 더 폭이 넓다 하겠습니다. 이 민간조사법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호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보안산업법이 훨씬 범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통점, 양 법안의 공통점을 본다면 실종아동, 실종자, 가출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경과 관련된 조사, 피해자 사실을 조사는 양 법안의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은 민간사업보안과 민간조사법안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구체로 본다면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는 민간조사법에는 인적 소재,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에 대한 소재 파악은 민간조사법이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도 관련된 조사도 민간조사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해서는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만 수집하도록 민간조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민간보안산업법에서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민간조사원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보안조사법이 훨씬 더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 법을 민간보안사업법과 민간조사법안을 비교해 본다면 민간보안사업법은 민간조사를 경찰 치안서비스의 민간 이양으로 보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 민간조사 부분은 법안은 일정 부분 수사, 즉 도피자산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봤을 때 민간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각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법률에 의해서는 법률에 하면 민간조사원의 수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행범 체포입니다. 민간조사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가?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국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영장주의 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은 공적수사관과는 다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고 즉시 경찰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또는 검찰에게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간조사원, 즉 사설탐정인 경우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는 공적인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수사이고 민간조사원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임의수사에는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참고인 조사, 임의로 제출한 물건들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나 긴급체포는 더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법안을 봤을 때에 민간조사업자가 의뢰인에게 의뢰 당시에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서 명시하는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들으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민간조사원은 업무 범위에서 인적, 물적 소재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고 민간정보가 있고 고유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정보 속에 민간정보가 있고 개인정보 속에 고유식별 정보로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민간정보,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파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을 합니다.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개인정보 파기 순으로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제일 먼저 동법 15조 1항 2항 정보 수집부터 본다면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가출을 찾아다니는 의뢰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를 줬다면 가출인을 찾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에 불가피한 경우 자, 법률입니다. 이번에 법률. 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전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데 여기에서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법령에는
법령에는 법규 명령과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을 위해 공공기관이 법령제를 정한다는 것은 법규 명령, 국민 대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법규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장관령 중에서 고시 훈령이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법률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 3번은 법령 등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개념을 구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다 그랬는데, 이 법정 대리인은 만 14세 미만인 자들은 법으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극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령이 정하는 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게 불가피 해야 된다. 또 급박한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이때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자,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뭐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뭐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뢰자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지금 정보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만일에 동의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이 이렇게 따를 것입니다. 그 불이익은 내용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15조 제1랑 4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거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자가 손해배상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수집 제한의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한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의뢰자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제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을 되지만 그 이유로 해서 정보 주체에게 제한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은 앞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거에 설명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17조에 같은 사항인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래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밑에 두 개 이렇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알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누구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어떻게 목적은 뭐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무엇이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어느 것이냐? 언제까지냐?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의 거부가 있다는 사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동의 거부를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목적 이외의 이용이나 제공은 무한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동법 제18조는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을 본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따라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제공할 때도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 이 부분을 두 개를 분류시켜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 또 하나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목적에 의해서는 절대로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되고 그 외에는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을 본다면 9가지 사항인데 10가지를 했는데 9가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별도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각 정보 주체로부터 다른 행동으로 옮길 때는 별도의 다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정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네 번째, 이 세 번째까지는 우리 민간조사원들의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민간조사원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사원 요원들은 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1, 2, 3만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 네 번째 보겠습니다.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들의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민간조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자, 5번부터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조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개인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번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유형에 의해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번째,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8번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9번째, 형 및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다만 제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민간조사원들은 제5호부터 9호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앞에 부분 1, 2, 3 부분만 기억을 정확히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조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해 두는 게 상책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호란 그겁니다. 정보주로부터 별도의, 여기도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각 행위를 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집을 할 때 동의 받아야 되고, 이용할 때 동의 받아야 되고, 수집 이용할 때 동의 받아야 되고, 제공할 때 동의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과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파기 이렇게 4가지 순으로 해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랑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보존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하고 분리해서 저장 관리를 해야 되고, 파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개인 처리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있고 민감정보가 있고 고유식별 정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 이런 과정을 다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민감정보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민간정보에 관한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민간정보는 무엇인가?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같은 거, 정당에 가입 탈퇴했다, 또는 성생활 같은 정보, 쭉 아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우리는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정보 처리에 관한 과정은 각 처리마다 전부 다 동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법령에서 민감조리 처리를 요구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문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일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자, 민감식별하고 별도로 고유식별 정보가 있는데 이 고유식별 정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유식별 정보도 예외가 있습니다. 민간정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앞에서 동의할 때 법령에 규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할 때는 고유식별 정보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장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허용사항 세 가지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 자, 법률이고 별도로 대통령령. 자,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위원회 규칙 이런 규칙은 헌법상의 법규 명령으로 인정한 겁니다. 명칭이 규칙이지만 이건 규칙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명령으로서 법규 명령으로서 국민을 구속시키는 법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인데 법규 명령이냐, 즉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행정규칙이냐, 내부적으로 효력만 있는 것이냐 이럴 때에 견해의 대립은 있습니다만은 감사원 규칙도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 즉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에서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합니다. 두 번째,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극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요. 세 번째,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게 행정안전부령, 즉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해서 허용이 됩니다. 자,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처리 장비는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영상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누구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5가지의 경우에는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번째,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민간조사원과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수사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은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은 사우나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우나실. 자,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 현정이 침해할 우려한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이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교도소라든가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병동이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상당 부분 지문 출제에 많이 나온 부분으로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비춰서도 안 되고요. 녹음기 등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종종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음에는 개인정보법 위반과 관련된 민간요소원 관련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법안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서 만일에 민간조사원이 개인정보법 지금까지 강의한 개인정보법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벌칙이 가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숙지를 해서 이러한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상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반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까 동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는 하나, 민감정보, 사생활, 아주 민감한 정보, 성생활, 정치 문제, 이런 문제, 정당에 가입하는 문제, 사상 문제, 이거 민감정보를 처리 기준 위반했다. 민간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칙은 처리하지 못한다. 예를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도 마찬가지로 민간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1, 2, 3이 위반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법률입니다. 네 번째, 수집 이용 기준을 위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럴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미파기를 했다. 자, 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이 달성됐으면 집체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미파기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이럴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은 민감정보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번 아까 시험 출제 자주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했다. 다른 곳을 비춰서 아니 된다. 녹음이 사용할 수 없다. 맞은 지문입니다. 자, 다번도 맞은 지문이고요. 나번 봅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간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 여기에 함정이 있죠. 법령에서 민간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다 해도 이때도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민간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아니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간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설은 옳지 않은 거다. 자, 가번 봅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맞은 질문이죠.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나번 법령에서 요구하고 허용했다. 허용됩니다. 답은 자, 아까 말한 발안실 내부 영상첩이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맞은 말이죠. 답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없지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문제 세 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소멸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자, 개인정보법은 몇 번이겠습니다. 보호되는 정보는 자, 공공기관, 법인,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민간, 개인에 처리되는 정보까지 전부 다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번 맞고요. 자, 나번 맞고, 답은 봅시다. 자, 답은도 아까 수집 목적 외에 어떻게 제공하냐 그 부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따라 범위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범위를 초과해서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A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정부조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그랬죠. 동의받고 다른 법률의 특별히 규정인 경우 정부 주체든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고 나번 봅시다. 민간조사원은 현행범 체포를 제하고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임의수사 강제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개인정보법은 공공기관에 처리되는 정보만 보호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민간에서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조사원이 뭐냐? 보수를 받고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 보수를 받고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수집을 하고 그 결과물 의뢰에게 이거죠. 합법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가지 발의된 법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간조사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정보 처리는 자,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순으로 된다. 각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반드시 민간조사위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은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안을 참고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자, 개인정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다음 민간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할 수 없다. 예외 규정 있습니다. 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것도 민간정보와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영상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정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안실, 사우나 이런 누구든지 그 사생활에 피해가 심한 내부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간조사요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시켜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조사원들에게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서 위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를 듣는다고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